우리가 색소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이 항상 많으시잖아요. 기미가 있다든지 피부톤이 칙칙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벤트와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영상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시나마이드가 사실 우리가 미백 기능성 원료로서 사용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니코틴 아마이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비타민 B3로 보통 알려져 있죠. 나이시나마이드가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백 기능입니다. 피부가 어두워지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닌이잖아요. 자, 이 멜라닌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피부톤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상색소 병변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를 하고, 그 억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멜라닌 자체에 만들어진 양이 줄어드는 게 사실 그런 원리이기도 한데요. 나이시나마이드는 조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멜라닌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퉁퉁하고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이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아래층에 있는 각질 세포가 이 멜라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 세포, 각질 세포는 받아들인 멜라닌 그 자체로 계속해서 분화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각질 세포는 멜라닌을 머금은 채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나이시나마이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 멜라닌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질 세포가 가지고 있는 멜라닌 함량이 전체적으로 좀 주니까 실질적으로 피부가 좀 더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포 에너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효소 중에 하나가 바로 NAD입니다. NAD는요,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보면 니코틴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바로 나이시나마이드입니다. 즉,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 비타민 B3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세포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여러 세포에 잘 활성화되면 그런 것들이 더 생기 있게 보이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 그 자체의 에너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나이시나마이드인 거죠.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 염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색소 침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시나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염증을 조금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피지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드름이 생겼을 때, 여드름이 생길 때 보면 특히 피지 분비가 증가해져 있는 경우, 피지 분비를 좀 더 컨트롤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나이시나마이드이기도 하고요. 여드름이 생기신 분들이 좀 더 색소 침착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성분이 이 나이시나마이드인 거죠. 그리고 또 장기간 사용했을 때 우리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피부 장벽 중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이런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층이 있게 되고요. 이런 세라마이드 합성을 또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피부를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빛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공기에 되게 이런 항산화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미백 성분들이 되게 약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낮에 바르면 되게 깨지기 쉽다,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나이시나마이드는 또 심지어 그런 빛이라든지 공기에 또 상당히 강한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낮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이시나마이드를 보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누구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피부가 좀 더 칙칙하거나 어두우신 분들, 그 다음에 여드름이 좀 생기고 난 뒤에 피지 분비가 좀 많이 증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 그럼 최근 여드름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 이후에 오는 색소 침착이 또 고민이 되시는, 강력한 또 항노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노화를 좀 더 예방하고 싶은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나이시나마이드를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보통은 5%에서 10%까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 같은 경우는 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요, 보통 5%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이시나마이드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리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성분은요, 트라넥사믹 애시드입니다. 트라넥산 3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자,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원래는 지혈제로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피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혈소판이거든요. 이 혈소판에서 피브린이라는 것이 막 나와서 우리가 메쉬같이 쫙 나온 다음에 이걸 일단 급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왜? 피는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일단 뭘 막아놔야 그 다음에 어떤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하고 회복하고 복구하려고 하는데 1차적인 방어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피브린이요, 너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과하게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떡이 지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량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이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준 분해가 돼서 슬슬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효소가 플라즈민이라는 효소가 되거든요. 이 플라즈민이라고 하는 효소는 단백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이 피브린을 녹이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 플라즈민은 원래는 플라즈민 노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플라즈민 노겐에 딱 붙어서 플라즈민을 못 만들게 만들어주니까 피브린이 못 녹게 되는 거죠. 즉 계속해서 피떡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을 유도시키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 쓸까요? 바로 뭐냐면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응고장애가 있다거나 과다한 출혈이 있는 분들한테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이런 지혈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래 지혈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상당히 기미 치료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왜 기미에 사용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실제로 자외선을 받은 세포들은 여러 가지 손상을 받게 돼요. 세포의 손상도 있지만 우리가 피부의 표피와 진피를 구별하는 진피표피 경계부 또는 기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요, 멜라닌 세포는 이 기저막의 윗부분에 있고 진피와 엄연히 구별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구멍이 나는데 멜라닌 세포가 각질 세포로 뭘 넘겨요? 멜라닌을 넘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멜라닌을 넘기는 과정에서 툭툭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툭툭 떨어지죠. 구멍을 내게 만들어주는 효소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플라즈민이에요. 바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플라즈민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억제가 되면서 기저막에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줄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인으로 사용이 돼서요, 실질적으로 기미 치료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미가 생겼을 때 레저 토닝이라고 해서 색소에 대한 치료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하나의 노화 단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손상의 단계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다양하게 쉽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분들을 화장품에 넣게 되는 거죠.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 2%를 사용한 것을 보니까 기미 치료에 좀 도움되더라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하이드로키논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피부에 너무 자극도 심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4% 하이드로키논과 5%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거의 비슷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자극이 좀 줄더라라고 하는 보고들도 나올 만큼 최근 들어 트라넥사믹 애시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도 분명히 우리가 미백,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미백 제품과는 조금 다른 기전으로 기미라든지 색소를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너진 기저막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러한 제품들이 다 수용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보면은 대부분 제품들의 글라이콜릭 애시드라든지 각질을 약간 열어주는 그런 성분들을 함께 투과를 시켜서 성분들이 잘 침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토파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포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활용한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치료에 그냥 타겟이 멜라닌이면 멜라닌 이렇게만 딱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 전체의 건강, 회복,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전반적인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회복시켜주고 이런 쪽의 컨셉으로 뭔가 좀 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바로 나이시나마이드, 트라넥사믹 애시드 잊지 마시고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피부가 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곡 주사라든지 미백 주사라든지 미백으로 한동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산화 시스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질병, 건강, 노화 이런 모든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는 요즘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성분,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요 글루타치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란 김우석입니다. 자,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외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음식, 운동, 이런 모든 생활 습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생물을 죽이게끔 하기 위한 좋은 반응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불필요한 산화 반응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산화 반응은 결국 우리 몸에 대한 노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산화 반응에 대응해서 상당히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항산화 효소라는 것이 있고 이를 억제를 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산화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항산화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술을 마시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실질적으로 알코올 그 자체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여러 가지 이런 대사산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이런 분해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부터 이를 해독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잖아요. 자, 그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글루타치온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이런 글루타치온이 이런 피로회복제 이런 개념보다는 미백으로 한동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배곡 주사라든지 미백 주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또 알려져 있어 왔죠. 우리 피부에는 색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멜라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피부가 색이 좀 더 검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가 상당히 어두워지잖아요. 바로 이런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멜라닌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멜라닌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 색깔이 좀 검은 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멜라닌이 바로 유멜라닌이고요. 페어멜라닌, 이 페어란 말이 가짜란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멜라닌에 분류는 되지만 색깔은 이런 검지 않고 약간 붉은 노란 톤의 아주 희미한 그런 멜라닌을 페어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멜라닌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페어멜라닌 쪽으로 합성이 많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사를 좀 맞다 보면 피부톤이 좀 많이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아까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멜라닌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상당히 색이 더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게 환원 반응 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멜라닌, 기존에 있는 멜라닌 색도 훨씬 더 옅게 만들어주고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멜라닌보다 페어멜라닌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부색이 훨씬 맑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논문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아직 주사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좀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효능에 있어서 많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루타치온이 단순하게 미백 목적으로만 주사를 맞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건강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맞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간의 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효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에서는요, 어떤 물질이든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면 이거를 대사를 해서 분해하고 해독을 하고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 주려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약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분해하고 쪼개고 다시 이걸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그 과정에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같은 걸 보시면요, AST, ALT, 감마 GTP 이 수치로서 간 수치가 괜찮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간세포 안에 이런 효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간세포가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지 이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세포 안에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혈중의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간에 손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간 기능을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AST, ALT만 되게 강조를 하고요. 감마 GTP라고 하는 이 효소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 수치 중에서 AST, ALT는 다 정상인데 감마 GTP만 딱 되게 높게 뜨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 감마 GTP라는 수치가 그냥 간 기능을 평가하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항산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산화 효과를 보이려면 상대방을 도와줄 힘이 있어야 되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글루타치온을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자기가 스스로 산화가 되면서 다른 것을 도와주는 상태로 되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바로 그 상태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라고 되는 거죠.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 서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항산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주변에 많은 산화 반응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세포 내에 이 글루타치온 레벨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산화 반응이 생기면 환원형 글루타치온보다 산화형 글루타치온 레벨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아진 글루타치온들은요, 세포 밖으로 일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이걸 계속 되돌려서 계속 순환시켜야 되는 부분들에서 일정하게 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전체적으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글루타치온의 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떨어졌네? 그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바로 이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 세 가지를 보통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테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포 밖에서 분해가 돼서 다시 세포 안으로 이 시스테인을 끌고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려면 분해를 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해가 되려고 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감마 GTP입니다. 즉 세포 밖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그 쪼개는 그 성분들 중에 세 가지 아미노산 중에 몇 가지를 다시 세포 내로 끌어당겨서 다시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마 GTP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에 글루타치온 레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내 몸이 지금 상당히 산화 반응이 심해져 있고 항산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감마 GTP가 유독 높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자, 남성은 보통 한 70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여성은 한 40 정도로 정상으로 보긴 하는데요. 좀 더 엄격하게 보면요. 남성은 한 25, 여성은 15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상당히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은 높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수치를 보통 보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간과 피부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지만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산화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질병, 건강, 노화 이런 모든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효소고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를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술 많이 마시면 당연히 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소모가 될 거고 소모가 되니까 그 수치는 떨어질 거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글루타치온은 아주 빠른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에서 수액으로 고용량을 놓습니다. 600ml나 1200ml 같은 고용량을 주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글루타치온을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도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간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글루타치온 제형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글루타치온은 원래는요, 이게 아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원래는 하나 아미노산으로 되어야지만이 흡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약간의 한 2개나 3개 정도의 아미노산의 형태, 이제 펩타이드죠. 이런 펩타이드 형태들도 일부 우리 몸으로 직접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쪼개져서 하나하나 쪼개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합성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글루타치온 레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되게 많아서 경구제로도 상당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구제는 확실하게 우리 주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으니까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량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함량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글루타치온의 순수 글루타치온의 함량을 확인하니 보는 방법과 함께 보통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가장 많이 복용하는 방법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리듀스드 글루타치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몇 밀리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당연히 들어와야 활동을 해서 산화형으로 바뀌고, 다시 이 산화형이 우리 몸에서 또 환원형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에서 환원형을 더 높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다른 글루타치온에 비해서 상당히 흡수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흡수도를 높이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세틸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리포점 형태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리포점 형태는 지방막을 써요. 지방의 기름막처럼 딱 싸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게 수용성 성분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때 많이 방해를 받아서 지용성 제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쉽게 흡수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고요. 고가예요. 상당히 좀 고가인 단점이 분명히 좀 있고 맛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에 조금 복용하시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름 형태로서 입 안에 붙여가지고 먹거나 설라, 이 혀 안에 녹여서 먹는 그런 제형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흡수도 면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글루타치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구로 복용해서 위를 거쳐서 장어로 흡수를 시킨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과정보다 점막을 통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효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흡수도 면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더 이에 대한 연구들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먹으면 굳이 주사 맞을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약을 복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 난 뒤에 흡수가 돼서 혈중에 일정한 용량을 만들기는 상당히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 고용량의 수액을 맞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액과 그 다음에 먹는 약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집에서 매일 청소하더라도 대청소하면 되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산화 반응이 있는 것들이 안 좋으니까 그럼 항산화 능력을 매우 높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산화 반응은 우리 몸에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어서 너무 과하게 많은 양을 섭취해서 항산화가 무조건 좋아, 나 주름도 없애고 싶고 피부색도 맑게 만들고 싶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조건 이것들을 많이 해서 산화 반응을 무조건 줄일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그런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는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그런 반응이고, 너무 많은 산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나쁘다, 안 좋은 거다 라고 인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이걸 잘 조절해서 평소에 권장하는 양만큼 꾸준히 오랫동안 섭취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받는 산화 반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건강과 피부에 모두 다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챙겨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부 표면에 수분을 싹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주름, 민감한 거, 볼륨 효과가 살짝 있으니까 이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히알루론산은요, 분자를 딱 쪼개보면 2당류, 당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단당 2개가 붙어 있는 건데요. 글루코론산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 두 가지 성분이 딱 2개 붙어 있는 게 그 2당이 반복해져 있는 구조가 바로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이 히알루론산을 발랐을 때 피부 표면에 수분을 싹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겉에 있는 이 각질층이 수분을 상당히 많이 머금게 되죠.
우리 피부는 어떤 물질이 통과되게끔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크기가 500달톤이라고 하는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피부에 쉽게 침투가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면 잘 침투가 되지 못하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요, 적게는 5,000에서 몇백만까지 상당히 그 분자량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실제로 바늘 구멍에 코끼리 넣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히알루론산을 실제로 화장품에 썼을 때 피부 겉에 있는 각 실층의 수분을 확 끌어당겨주면서 수분 함량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수분량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좀 부러지는, 피부가 약간 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울퉁불퉁해지는 느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빛이 난반사가 되었던 것들이 상당히 광이 빛나게끔 아주 매끈해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빛이 들어왔다가 일정하게 빛이 나가는, 그래서 바로 물광 느낌이 나게끔 해주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점이 피부 침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분자를 쪼개기 시작을 하면서 적은 분자들은 피부에 조금 더 쉽게 잘 침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끔 하고요. 고분자 같은 경우는 피부 겉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양한 층에 영향을 주게끔 하는 겁니다. 5가지 히알루론산 조합, 10가지 히알루론산 조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히알루론산에 대한 종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즈를 또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콜라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콜라겐은 사실 단백질 구조잖아요. 단백질은 상당히 얽혀져 있는 3D 구조, 되게 얽혀져 있는 구조고요. 집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탕 하고 깨버리면 어때요? 벽돌이 막 깨지기도 하고요. 벽도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문도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단백질이 깨지면서 이 3D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단백질이 깨진 구조인 펩타이드 형태가 되고, 실제로 일부는 아미노산의 형태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모두 다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맞죠. 마찬가지로 이 히알루론산 역시 원래는 상당히 그 당의 연결고리 구조가 아주 길어졌을 때 수분을 확 잡아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의 특징이고, 바로 우리 피부 진피에는 이러한 형태의 히알루론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깨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히알루론산은요, 우리 피부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요,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못해요. 반감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아주 많이 길어본 들 하루 정도 갈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보습은 크게 2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 수분을 잡힌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을 치는 게 이 2가지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데, 히알루론산으로만 구성된 세럼의 형태 같은 경우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건 확실히 좋지만 막아주는 역할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이 점점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기존에 있던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가지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난데 피부가 더 건조해졌어요? 라는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그 제품만 사용하신 경우들이 많죠. 반드시 그 뒤에는 피부 타입에 맞게끔 에멀전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꼭 써서 그 막을 형성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히알루론산이 또 어디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들 관절 아플 때 관절 주사에 히알루론산을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분자량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윤활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채워주면 그 관절이 상당히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요. 안약에 쓸 때 보면 이렇게 보면 히알루론산 몇 %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것처럼 눈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히알루론산 어디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병원에서 많이 쓰죠. 바로 필러에 씁니다. 자, 이 필러 같은 경우는요, 이 히알루론산 구조가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거와 똑같아요. 히알루론산은 아까 그냥 그 긴 분자 하나가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히알루론산을 깰 수 있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착착착 쪼개지면서 우리 몸에서 싹 흡수가 되고 빠져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필러 같은 경우는 맞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쑥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단단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각각 이 히알루론산과 이 히알루론산을 마치 묶어주는 구조물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교차 결합이 되어져 있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요, 크로스 링크드 히알루론산이고요. 관절에 쓴다거나
화장품에 쓴다거나 하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크로스링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on cross-linked HA, 히알루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 중에서는요, 원장님,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요,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제가 화장품을 어떤 걸 써도 도저히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바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바로 이 히알루론산을 주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non cross-linked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수분을 확 잡아주는 역할은 있지만 금세 피부 내에서 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안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 주사를 맞고 난 뒤에는 피부가 잠깐은 좋아지지만 매우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크로스링크드 HA. 원래는 이거의 개념이 필러의 개념이에요.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것부터 그 다음에 상당히 낮은 것까지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함량이 높은 것들은 훨씬 많이 이렇게 서로가 붙어있고 엉켜있겠죠. 그래서 그 모양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마나 코나 턱이나 이렇게 뼈가 닿는 부분에 넣어서 실제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상당히 잘 사용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초기에는 필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스킨 부스터라는 개념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필러로 분명히 나왔지만 역할은 점점점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피부의 모양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영역에 훨씬 더 가깝더라는 거죠. 주사하는 방법도 그냥 우리가 건조한 부분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고요. 필러처럼 막 되게 복잡하게 시술할 필요가 없이 시술 직후에 수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잔주름도 개선되고 피부의 민감도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필러의 성격을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볼륨 역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비덤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볼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주사가 필러의 성격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스킨 부스터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피부에 들어갔을 때 아주 얇게 퍼지는 그런 성격과 함께 살짝의 볼륨 효과, 그리고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효과가 있어서 잔주름, 민감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되면서 볼륨 효과가 살짝 있으니까 실제로 상당히 환자분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눈 주변, 입 주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시술하고요. 다른 필러처럼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시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의 개념으로도 이런 히알루론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시술을 받고 싶어, 건조해, 내가 아무리 화장품을 써도 해결이 잘 안 돼.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금 제가 스킨 부스터 개념으로 나와 있는 크로스링크드 HA, 아주 함량이 낮은 거를 주사를 촘촘히 하고요. 피부에 아주 얇게 퍼져 있는 상태가 되면 수분도 되게 유지가 되고 안쪽에 볼륨도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시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이후에 수분을 쭉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바로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평소에 꾸준히 잘 사용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런 피부에 대한 부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요즘에는요,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직접 들어가 있는 것 말고요, 히알루론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로 나와 있는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로레알에서 특허를 받은 프록실레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프록실레인은 자일로스를 약간 변성시켜서 만들어가지고 피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성분을 기점으로 해서 히알루론산을 쫙 만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의 볼륨도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해서 시술 이후에 히알루론산을 바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피부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보습제 성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도 이 성분이 실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몸에서도 반응하기가 더 좋은 거죠. 피부가 상당히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보습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딱 하나 문제가 너무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 제품은요, 너무 끈적거리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A, B, C, D는 A, B, C, D입니다. 제가 꾸준히 해오던 저만의 루틴입니다. 이렇게 먹은 지 거의 몇 년 됩니다.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비타민 A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바로 뭐죠?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레티놀, 그 다음에 레틴알데히드 또는 레티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레티노이드는 바로 레티노산, 레티노익 애시드이죠. 처음에는 다 레티놀을 처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저녁에 주로 많이 쓰는 관리 방법 중에서 레티놀을 꼭 쓰게 되는데, 레티노이드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레티노익 애시드를 쓰는 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민감해지고 따갑거나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반에 꼭 겪기 때문에 좀 더 피부가 나 민감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좀 더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가장 약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적응시켜주는 단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이 레티노이드 계열들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왔고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강한 레티노익 애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각자 피부의 타입이라든지 피부의 민감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한 번도 내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나 다음 피부가 되게 민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장 약한 단계 레티놀을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게 충분히 써보니까 적응도 되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레틴알데히드 또는 레티날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처방을 받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레티노익 애시드를 쓰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스티바도 사용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소량 사용을 하셔서 천천히 적응해서 증량시키고 함량도 늘려나가야 된다.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매번 이야기를 드려도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항상 과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절대 비타민 A, 이 계열은 과하게 사용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꾸준히 점점점 증량시켜주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먹는 비타민의 경우는요, 우리가 에너지 대사,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거든요. 이 비타민 B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먹을 때 비타민 B군은 멀티비타라고 해서 상당히 다양한 비타민 B군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각각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다르긴 하지만 비타민 B가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비타민 B는 꼭 제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바르는 비타민 B인데요. B3, 나야시나마이드와 비타민 B5, 판토텐산입니다. 자, 비타민 B5 같은 경우는 보습 효과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수분이나 보습에 있는 성분에서 B5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야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거나 피지를 컨트롤 해준다거나 색소, 미백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먹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3000ml 이상을 복용하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한 번도 드셔보신 적이 없는 분들한테 3000ml 드시라고 하면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라든지 설사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증량해 나가시면서 적응시켜주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되게 아주 오랜 기간부터 비타민C 복용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바르는 비타민C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타민C가 함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당연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자극이 되거나 따갑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민감한 분들한테 고함량에 있는 제품들을 처음부터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비싼 앰플을 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파우더 형태로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파우더 형태 같은 경우는 가루다 보니까 실제로 보관 방법들이 액상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데다가 조금씩 소량씩 써서 사용을 해서 섞어서 바르는 방법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섞어서 꾸준하게 쓰시다 보면 피부에 또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핸드크림이라든지 비타민C 바로 살짝 섞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바디크림에 비타민C를 살짝 섞는다든지 가루를 섞어서 실제로 목이라든지 이렇게 노출 부분에 많이 또 꾸준히 발라주면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C 제품들을 먹고 바르는 것을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D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주사를 꾸준히 맞기도 하고 먹는 것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D가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다양한 우리 몸에서 기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비타민 D가 떨어졌을 때 비타민 D와 관련된 우리 몸에 있는 질환이 무려 150개 이상,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우리 흔히 대사성 질환에 비타민 D가 다 연관되어 있고요. 호르몬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우리 몸의 면역, 그 다음에 신진대사 이런 모든 부분들에 관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탈모라든지 염증성 병변이라든지 민감성 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도 이 비타민 D가 떨어져 있으면 꼭 이 부분들을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채워서 충분히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D는요, 정상 범위가 30에서 1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입니다. 자, 30에서 100. 자,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자, 그래서 60에서 70 정도의 레벨을 항상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수치를 모르죠. 왜?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잘 모르는데, 제가 검사를 한 2,000명 해보니까 한 80%가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30 이하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씩 기회가 되신다면 병원에서 정확하게 비타민 D 수치가 얼마인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복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치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5,000까지 무조건 좋다 하면 너무 높아지는 것도 독성 레벨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좀 내가 수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00에서 3,000 유니트를 매일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서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하면 정확한 용법은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비타민 D는 꾸준하게 저는 보통 한 3,000 IU를 복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먹은 지 거의 뭐 몇 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기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4, 5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매일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 번씩 또 빠뜨리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4, 50 정도가 유지되는 걸 봐서는 뭐 저도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뭐 토코페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뭐 이런 성분으로서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걸로 조금 인지가 되었지만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피부 노화라든지 항산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좀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 보시다가 그게 보이면 그냥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먹는 비타민 E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와파린을 복용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혈액 응고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응고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비타민 E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비타민 E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항산화 시스템에 되게 이걸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는 비타민 C, 먹는 비타민 E 모두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하루에 하나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저녁에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B는 밤낮 저는 보습으로 다 모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는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보통 낮에 사용하기도 하고 밤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비타민 A와 비타민 C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절대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가 충분히 적응되고 난 이후에 다른 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밤낮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냥 액상 형태로 가볍게 이제 바르고 나와야 되니까 살짝 얼굴 부분에만 좀 바르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목이라든지 손이나 팔이라든지 바디에 조금 다 우리가 씻고 난 뒤에 보습을 쓰잖아요. 근데 너무 범위가 넓은 것들을 액상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파우더 형태로 제가 전체적으로 제품을 관리를 하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D는 뭐 화장품으로는 없고요. 보통 먹는 걸로만 있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시간에 맞춰서 드시면 되실 것 같고,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E 화장품은 비타민 C와 보통 아까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품들 아까 낮에 쓴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관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꽤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만의 관리 방법, 비법은 아니고요. 제가 꾸준히 해오던 저만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르는 방법에 대한 루틴들을 꾸준히 저도 해오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을 막 바꿔나가면서 테스트하고 하는 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늘 해오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찍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봉석입니다. 자, 바로 이 자리는 스위스 대사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민감성 피부, 특히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 이런 피부 질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끼리는 많이 교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주사 피부염이 뭐야? 하는 정도로 그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민감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워낙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간단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알 수 있을 정도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고고고! 여러분들이 이 피부 겉에 있는 피부 표면이 물을 좋아할까요? 물을 싫어할까요? 우리 원래 피부는 수분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는데요. 딱 유일하게 가장 겉에 있는 이 표면만큼은 물을 매우 싫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방울 떨어뜨려도 피부가 스펀지처럼 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방울 그대로 맺혀있죠. 자, 그게 실제로 우리가 피부가 물조차도 투과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은 이게 하루 종일 물이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우리 피부에는 한번 물이 흡수가 딱 되고 나면 어때요? 하루 종일 그래도 유지가 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바로 뭐냐면 이 피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분을 딱 잡는 순간부터는 이걸 안 뺏기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성격은 실제로 물조차 투과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일단 한번 통과해서 들어가면 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런 구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듣죠. 피부 장벽. 그냥 딱 하나입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면 모든 증상이 생긴다. 사실 그게 피부의 가장 겉면에 있는 각질층은 벽돌하고 시멘트처럼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가 딱 무너지면 어떨까? 버려지죠. 막 무너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고요. 세균,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끔 너무 쉬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피부 장벽인 겁니다. 그럼 이게 딱 튼튼하면 아까 물도 못 들어갈 정도의 아주 튼튼하게 딱 붙어 있으면 잘 못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장벽이라고 하는 걸 성벽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어떤 전쟁터에 성벽이 있으면 성 내에 있는 사람도 성 밖으로 못 나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성 안으로 못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계속 밖에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돼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평소에 너무 건조해요. 근데 여드름 생기고 막 피지 올라왔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복합성 피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평소에 저 기름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요. 되게 막 기름지고 여드름도 많고 막 웅도 큰데 갑자기 건져졌어요. 복합성 피부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너무 다른 피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건성이었죠. 그래서 건성인 사람이 수분이 부족해져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지성인 사람이 수분이 부족해져 있는 경우죠. 자, 근데 옛날에는
건성과 지성을 반대로 딱 묶어 놓으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니까 복합성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건성이든 지성이든 수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분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성인 경우도 건조할 수 있고 지성인 경우도 건조할 수 있고 그 증상이 넘어가면 되게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처음은 건성 민감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지성 민감성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은 똑같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각질층이 되게 많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피부에 대한 기름층이 되게 약해지게 되고요. 그런 것보다 잘 붙들러 넣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탈락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현상이 생기면 피부가 되게 거칠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각질도 생기기도 하고요. 되게 또 거칠어지는 이 느낌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저분해 보이니까 더 빡빡 문지르죠. 자, 민감성 피부일 때 우리가 각질이 생길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보통은 이걸 첫 번째는 보습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기 싫으니까요. 이거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든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죠. 자, 이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서 생긴 각질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건조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보습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가 가장 뭐냐면 여러분들은 바르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바로 보습의 첫 번째는 바르는 게 아니라 클렌징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쭉 우리가 다 쓰지만 유일하게 화장품을 지우는 거. 자, 그 지우는 단계가 클렌징 단계죠. 이 클렌징은 원래는 노폐물만 잘 제거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이걸 깨끗하게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각질층에 뭐가 있다고요? 벽돌 시멘트처럼 있는 그 시멘트까지 싹 와장창 다 없애버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건조해지고 당겨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습할 때 되게 나 너무 당겨. 그럼 뭘 쓰죠? 화장품을 씁니다. 처음부터 안 당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왜? 우리 얼굴의 가장 중요한 보습제는 내 얼굴에 있습니다. 내 피부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내 몸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없애고 비싼 큐빅 박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보습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여러분 과한 세안과 클렌징으로 이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클렌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클렌저를 상당히 잘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짧은 시간. 그래서 메이크업을 안 하신 분들은 1분,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3분 안에 어떻게든 클렌징을 끝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좋은 보습은요, 세안제라고 했죠. 세안이라고. 그리고 이 세안을 하고 난 뒤에 안 당기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당기나요? 다 당기죠.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습관부터 조금씩 교정을 해보면 상당히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자극은 되게 많은 증상들이 있죠. 그냥 대표적인 건 뭐예요? 가려워요, 따가워요, 붉어졌어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부터. 갑자기 어떤 특별하게 증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 피부에 있는 장벽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증상은요, 우리 신호가 왔을 때 우리 몸이 특정한 면역 반응이나 아니면 신경계통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상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냥 화장품 쓰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조금만 교정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습관을 교정해보고 안 되면 치료를 해보는 방법으로 잘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피부 당김 증상입니다. 자, 이 당김 증상은 여러분들이 아까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 피부가 당기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발라도 당겨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유수분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유수분 밸런스. 자, 그럼 유수분 밸런스가 뭐예요? 물으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아무 대답을 못해요.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에다가요, 수분 앰플 같은 거, 에센스 앰플 같은 걸 딱 썼을 때 갑자기 건조한 게 사라졌어.
그러면 나는 수분이 부족한 타입의 유수분 밸런스 중에 수분이 부족한 타입의 건조한 경우죠. 자, 근데 오일을 딱 썼더니 확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분이 부족한 경우다. 근데 그래도 건조한 경우 있죠? 그런데도 건조한 바로 클렌징이죠. 클렌징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기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건조한 거를 이야기할 때, 보습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바르는 게 아니라 클렌징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생활 습관 교정하셔서 좀 더 건강한 피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죠. 약산성인데 물은 pH 7, 중성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약산성보다는 알칼리에 가까운 쪽으로 좀 더 가기 때문에 오히려 물로 클렌징을 하면은 오히려 약산성 클렌징보다는 피부 손상을 더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는 절대 물로만 사용하지 말고 가볍게라도, 정말 적게라도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 추천해드리고요. 특히 여기서도 건성과 지성 나뉘게 되는데, 자, 건성인 분들은 저녁에 뭘 하세요? 뭔가 많이 바르시죠? 네. 크림 바르고 영양 크림 바르고 또 뭐 덧 바르고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침대에 딱 그대로 눕죠. 네. 베개에 있는 먼지 얼굴에 싹 다 묻히고 아침에 물로 씻습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고요. 집에 들어올 때 물로 씻으세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가볍게라도 그런 노폐물들이 어쨌든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개 매일 가세요? 베개포, 침대포 가세요?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지성인 분들. 지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많죠. 그래서 이 피지 분비가 많은 것들이 결국은 물로만 지우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클렌징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약산성 클렌저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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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안 하고, 메이크업 물론 안 지우고 주무시면 좀 다른데, 메이크업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다르긴 한데 평소 같으면 1분 정도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외선은 뭐 자외선 차단제가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열이에요, 열. 요즘에 이제 열로화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열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쿨링 해주면 돼요, 쿨링. 근데 이 쿨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꼭 냉장고에 뭘 넣어서 꺼내서 피부에 닿는 걸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실제로 그냥 물 온도 그대로 있는 거에 약간 수건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적셔 놓은 것들을 살짝 얼굴에 대기만 해도 그 온도가 피부 온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피부 온도, 열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열이 날 때 문지르면 메이크업도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살짝만 얹을 수 있을 정도만 해줘도 그 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도 괜찮아요. 선풍기도 좋긴 합니다. 근데 선풍기는 아무래도 바람으로만으로는 조금 약할 수 있고요. 피부에 실제로 약간 그 온도가 닿는 거. 근데 요즘엔 또 피부의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성분들의 제품들도 나오긴 하는데. 쿨링 선크림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멘톨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또 피부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냥 우리가 또 늘 들고 있을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간단히 쿨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얼굴은 관리를 되게 잘해서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좋은데 목주름만 딱 있고 자글자글하면 딱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이걸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이 부분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부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목주름은요, 우리가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로로 생기는 가로주름, 그 다음에 세로로 생기는 세로주름과 함께 자글자글한 이런 주름 형태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김성령 씨인가? 한번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인상 깊게 들렸는데, 저는요, 얼굴과 목은 하나라고 생각해서요, 하나로 반드시 관리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딱 어떻게든 요 선까지 딱 바르고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노출 부위까지는 똑같은 관리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 접히는 거 당연히 안 하셔야겠죠. 목 접히는 거 안 한다면 핸드폰 보는 습관, 독서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PC를 볼 때 낮춰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교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컴퓨터를 할 때 PC 화면이 내 눈보다 높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컴퓨터가 눈이 떨어지면요 당연히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어깨는 구부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목은 숙이게 되니까 당연히 거북 못 보죠. 저도 거북목이 조금 심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서 지금 많이 교정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보통 밑에 받침대 같은 거 이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한 단계 올려서 사실 내 눈보다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사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 생활 습관에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낮아서 오랫동안 보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그 부분이고요. 똑같은 자외선이 얼굴과 목에 동시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손상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목입니다. 왜? 피부가 얇다고 했죠. 그러면 이 얇은 부분에 조금만 손상이 되더라도요, 이 두꺼운 피부에 비해서 훨씬 강한 손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거죠. 피부에 노화가 분명히 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바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얼굴에 바르는 것과 함께 노출 부분, 우리가 목까지 내려온다고 했죠. 거의 위에 윗가슴까지 평소에 발라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서 옷의 노출이 점점 심해지고 파여지는 옷을 많이 입으실수록 이쪽 부분까지 충분히 신경을 써주면서 평소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산화제, 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항산화제도 먹는 거, 바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목에 바르기란 얼굴에 바르기에도 좀 고가 제품들인데 목에 바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 파우더 형태에 있는 비타민C를 보통 제품을 섞어서 바른다거나 선크림에 섞어서 바른다거나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침에 바를 때는 바르고 나옵니다. 비타민C 자체는요, 자외선에 되게 취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예방해주는 효과도 분명히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훨씬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비타민C 파우더를 함께 사용을 해주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한 양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손상으로부터 좀 더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항산화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노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성분, 바로 레티놀. 레티노이드 계열은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보통 얼굴에는 바르지만 목을 잘 안 바르시는데요. 목 바르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보통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목이 전부 뒤집어집니다. 저 역시 사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완전 벌겋게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을 제가 두세 번 했는데, 정말 제가 여기까지 발랐더니 여기가 좀 빨개지는 부분들이, 증상들이 생겨요. 자,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은 처음에 사용했을 때 그러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적응이 되고 나면 상당히 중요한 아주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상당히 레티노이드 계열을 꾸준히 목에도 발라주고 있는 걸 생활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노이드 계열은 분명히 자극이 되거나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다. 그리고 목은 특히 더 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셨다가 적응이 될 때까지 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바르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셨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발라주면 적응이 되고 난 뒤에는 정말 이만한 좋은 예방책이 없을 정도로 이 레티노이드 계열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잠을 잘 때 베개를 되게 높게 베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깨부터 베개를 베고 목까지 베개를 되게 이런 식으로 높여서 좀 잡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다 보니까 잘 때 보면 이게 접히는 목이 자연스럽게 좀 접히게 되는 게 아마 지금 제가 조금 목주름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주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추 쪽으로 갖고 있는 베개를 하나 제가 받았었는데요. 자,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 아침에 영상 촬영한다고 집에서 베개 직접 가지고 온 빨지 않은 자, 이 베개는요 슬립앤글로우 아울라라고 하는 베개인데요, 모양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폼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사실 메모리 폼 베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폼 베개가 되게 좋았다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 목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 됐을 때 바로 딱 되는 부분들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잘 때 보면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고정 형태가 딱 돼버리니까 실제로 상당히 목이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얼굴이 딱 고정되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침대가 있는데 그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다 보니까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그 체형에 맞게끔 이렇게 딱 재워주면 제 어깨랑 이 부분들이 딱 돼서 실제로 머리를 대면요, 그 머리 부분이 딱 고정이 되는 상태. 그리고 목이 딱 젖어지기 때문에 젖어진 상태로 그대로 허리까지 쫙 다 이렇게 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상당히 몸이 편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모리 폼이다 보니까 우리가 베갯잎이나 베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주름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금 없어져서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베개 자국이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이런 베개였던 것 같아서 저는 실질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베개인 것 같습니다. 옴니아 베개도 보면 옆에 이렇게 또 홈이 있는데요. 이건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모양에 그대로 이렇게 딱 대고 어깨를 이렇게 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만 되게 딱 편하게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당연히 목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요. 잤을 때 이렇게 구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베개 크기가 크지 않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용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이 제품들을, 이 베개들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베개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톡스를 늘 맞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시술을 늘 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 습관의 교정, 평소에 매일 잠은 자고 매일 같이 똑같이 하는 이런 습관의 교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목주름이 생기지 않는 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 베개를 어떻게든 불편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한 2, 3일은 할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편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런 베개를 사용하는 거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잠을 잘 자야 피부도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의 베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로 주름의 저는 예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무표정하게 있으신 분들 많죠. 우리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무표정하게 있는데 이 무표정할 때 되게 어떻게 있냐면 인상을 딱 쓰고요, 턱을 꽉 깨물어요. 턱을 꽉 깨무는 습관을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턱을 깨물고 무표정하게 딱 있으면 이 부분에 힘을 꽤 많이 주게 됩니다. 목 부분에 힘을 생각보다 많이 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 부분에 힘을 조금 풀어주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소에 입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 목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입 운동을 좀 하게 되면요, 이 부분에 있는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무의식 중에, 아니면 내가 뭔가 집중을 하다가도 의식적으로 내가 무표정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되게 입을 턱을 깨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 입을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쪽으로만 해주셔도 이 부분의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쓸 때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화를 낼 때도 막 목에 핏대 세워서 얘기할 때도 이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긴장을 하거나 집중할 때 이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평소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줘서 근육의 힘을 약간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일상화되면 이런 세로주름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의 경우는요,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평소에 보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보습제 사용을 상당히 생활 습관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거나 항산화제를 사용한다거나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보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목주름을 반드시, 자글자글한 목주름일 때는 보습도를 좀 더 끌어올려서 수분도가 잘 유지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지만 예방을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목주름 상태를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목주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당겨지는 이런 효과들이, 목의 힘이 동시에 딱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한 2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목주름을 평소에 좀 더 잘 관리해 주신다면 꾸준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목주름에 대한 부분들이 운동법 그렇게 하는 게 도움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본다든지 뭔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걸 안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 운동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턱이랑 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평소에 우리가 무표정하게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가 평소에 좀 더 리프팅 하는 방법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강제적으로 좀 웃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웃을 때 입꼬리를 마치 우리 광대로 거는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웃는 이런 습관을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의 힘이 상당히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무표정하게 있을 때는 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힘이 결국 우리가 꽉 깨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관을 가질 때 보면 목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돼 있죠. 그러면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래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의 힘을 조금 푸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목의 힘을 풀려면 첫 번째 턱의 관절의 힘을 좀 풀어주는 게 상당히 목 긴장도 풀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있다가 입을 그냥 다문 상태에서 그냥 턱만 살짝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의 힘이 상당히 풀어지면서 목의 힘이 동시에 쫙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평소에 이 필라테스마 머슬, 광견근의 힘이 상당히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이 힘을 상대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보다 입을 살짝 그냥 벌어져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열리죠. 열리면 이 힘이 풀리고 목의 힘이 풀리는 걸 느낍니다. 상당히 가벼워지죠. 평소에 내가 의식을 하다가 입을 다물고 있네, 너무 내가 긴장을 하고 입을 꽉 깨물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의식적으로 탁 풀어보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운동법입니다. 왜? 긴장도를 풀어주는 방법인 거니까요. 그래서 입을 살짝 풀어주는, 입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써서 목에 있는 긴장도를 풀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축을 하면 당연히 반대로 행동하면 되죠. 반대로 행동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이렇게 목을 들고 쭉 젖히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이 젖힐 때 보면요, 젖힐 때 입을 다물었을 때와 벌렸을 때 보면 이 부분의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입을 벌어지게 하고요, 입을 다물게 하고요, 입을 벌어지게 하고요, 입을 다물게 하면 목을 뒤로 젖힌다는 느낌과 함께 피부 앞쪽의 텐션, 이 텐션을 되게 강하게 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쫙 당겨진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당기고 최대한 피부를 젖히는데요. 이때 입을 다문 상태에서 젖히고요. 입을 살짝 벌어보시고 살짝 벌려만 보시면 약간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물면 이 부분이 당겨지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의 힘들이 상당히 많이 좀 더 운동도 되기도 하고요, 풀어지기도 합니다. 반대쪽으로 45도를 틀어서요, 이걸 당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쫙 피부가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도 입을 살짝 벌렸다가 딱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쫙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스트레칭이 쫙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서 똑같이 하고요. 자, 이것도 입을 살짝 벌렸다가 깨물어 보시면 여기가 쫙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벌리라는 건 아니고요, 살짝만 입을 살짝 벌렸다가 탁 조여만 주더라도요, 이 부분들이 텐션들이 착착착 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운동할 때 방법은 이런 목을 앞으로 최대한 젖히고 피부에 텐션을 주게끔 하고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물었다를 반복하면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45도씩 해주면 피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당겨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주는 효과가 상당히 강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주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긴장도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목주름이 생길 때는 아까 필라테스마 머슬의 이 긴장도를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좀 쓰게 되면 이 긴장도가 상당히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매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마치 마사지 받는 듯한 느낌이 되게 시원한 정도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되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목 안에는 그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그 주변에 상당히 다양한 근육들이 붙어 있죠. 근데 이 목의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 목의 힘이 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 긴장도가 되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코어가 되게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주변의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 디스크라든지 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목의 힘을 되게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목 근육은요, 운동하는 게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을요, 머리를 대고요, 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리죠? 자,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많이 하죠. 이거 당기는 거 말고, 이건 당기는 건 그냥 스트레칭이고요. 그거 말고 내가 밀었을 때 이 미는 힘을 버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10초를 버티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세면요, 상당히 이 부분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이렇게 되고요, 미는 거죠. 힘을 강하게 꽉 밀고요, 머리는 반대쪽으로 이걸 버티려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실제로 양쪽의 힘이 다 꽉 잡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앞쪽도 당겨서 밀고요. 그걸 목을 지지하는 힘을 앞쪽으로도 똑같이 하고요. 반대쪽으로, 자, 목을 양팔 깍지를 끼고요, 머리를 댄 다음에 최대한 이걸 앞으로 미는데 목을 뒤로 버티는 힘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들이 상당히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좀 알게 됐냐면, 제가 거북목이 조금 있는데, 거북목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에 되게 습관이 됐고요. 등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앞쪽으로 이 각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의 힘이 상당히 생각보다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누워 있고요. 누운 상태에서, 자, 일어나봐 했을 때 그 목의 힘을 버티고 일어날 정도의 강한 힘이 생겨야 되는데, 목에 힘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못 일어나요. 그만큼 목의 힘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코어 근육을 상당히 올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긴장도가 전반적으로 안쪽으로 가게 되고요, 바깥쪽의 긴장도가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목주름을 예방할 때는 전체적으로 목의 근육의 힘의 코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 림프는 이 순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에는 엄청나게 많은 림프 구조들이 있습니다. 자,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림프들이 결국 목을 타고 우리가 경정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에 있는 목을 통과해서 나가는 림프의 구조의 순환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이 부분의 순환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얼굴은 제가 림프 할 때 어떻게 했죠? 마사지를 눈 옆으로 가서 앞으로 간 다음에 귀 밑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리는 방법을 하면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이 순환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붓기가 빠지게 되고, 안쪽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마사지 방법을 사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 앞에하고 귀 뒤에만 자주 문질러 주시고요, 턱 밑에 자주 문질러 주시고요, 그거를 밑으로 해서 결국은 목 밑에까지만 이렇게 쭉 내려주셔도 이 림프 마사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순환이 됩니다. 목주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런 노폐물들이 생기고 난 것들이 순환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마사지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로션이나 크림을 바를 때 한 번씩 가볍게만 좀 해주셔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목주름에 신경을 쓰면서 또 얼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할 때 한 번에 이걸 다 묶어서 하면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좀 작아지게 하면서 얼굴 목 건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한 2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좀 하면서 목주름을 평소에 좀 더 잘 관리해 주신다면 목 건강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니까 평소에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민감성 피부 때문에 주사 피부염 진단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검사를 해보면 100개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00개를 다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두 달 좀 잘 지켜보시면요. 그 습관의 변화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몸소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란 김홍석입니다. 어떤 분들 이제 병원 오셔서 저 시술 되게 받고 싶어요. 어떤 시술을 받고 싶어서 딱 보면 피부 상태가 되게 뭔가 모르게 붉어져 있죠. 이 붉어져 있다는 것은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 혈관이 확장된 것이 비춰지는 현상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얼굴이 붉게 보이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죠. 또 염증 반응 때문에 뭔가 피부 상태가 상당히 더 또 붉어져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붉어져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오는 질환이 있어요. 바로 주사피부염입니다. 이 주사피부염은요, 사실 혈관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염증 반응도 동시에 동반되기 때문에 이를 처음에 감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단순하게 이게 피부 질환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요즘에 많은 논문들에서 이거는 전신질환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심혈관계통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심혈관계통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심장과 뇌죠. 심장 쪽은 관상동맥질환,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과 상당히 있고, 이런 것들은 되게 사망률도 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그런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뇌경색과도 상관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최근 2022년 한 논문에 따르면요, 주사 피부염에 있는 분들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빈도가 무려 54%가 되고요. 편두통이 있는 사람이 주사 피부염의 유발 확률은 무려 65%라고 합니다. 피부 질환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안 여쭤보죠.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런 내가 주사 피부염과 두통은 그냥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연관관계를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관계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장 쪽 관련된 부분의 문제입니다. 피부와 장의 축, 우리가 스킨, 겉, 우리가 엑시스라고 하는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피부가 장이 되게 안 좋아져 있거나 우리가 흔히 장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벽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다양한 물질들이 그 장세포, 세포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럼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돌게 되면서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주는 그런 상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같은 이런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민감하면 과민성 대장이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우리가 위에 있는 H5로리 균의 감염이라든지 소장에 상당히 많은 세균들이 증식함으로 생기는 시보, 욕 아니고요. Small Intestine Bacterial Overgrowth. 이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이 주사피부염과도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나는 민감성 피부 때문에 주사피부염을 진단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피부 질환이라고 해서 피부 상태만 너무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면요,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어떤 심혈관계통, 뇌 쪽 관련된 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혈관에 기름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막히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음식, 그다음 식습관, 술, 담배 이런 것들과 연관되고요. 운동을 확실하게 덜 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자, 그럼 결국 또 이것도 뭐가 관계돼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당뇨, 즉 인슐린에 대한 저항도가 높아짐으로 인한 생기는 증상들이 전부 다 연관성이 다 있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다음에 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패스트푸드 먹고 되게 그냥 우리가 흔히 편하게 아무거나 먹는 음식들, 특히 밀가루와 같은 이런 음식들이 장에 있는 벽들을 상당히 많이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리키것 신드롬, 즉 장벽을 벌려주는 그 증상이 생기는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그런 음식들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사피부염이라고 진단한다면 나의 식습관부터 한번 체크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가 알러지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알러지 검사라고 하면 IgE라고 하는 이런 항체를 보는 과민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거는 보통 뭐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되게 급성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검사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검사와 좀 별도로 IgG라고 해서 만성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의 방법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를 막상 해보면 상당히 많은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들이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반응은요, 되게 좀 독특한 게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피부에 뭐가 막 올라온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염증을 악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주사 피부염이 있으면 주사를 악화시킬 수 있고 아토피가 있으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이런 음식이 어떤 특정 질환이나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검사를 해보면 막 100개씩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100개씩 뜬다는 이야기는 그 100개를 다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장벽에 있는 아까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다 열려 있으니까 그게 다 통과돼서 그냥 들어오고 그다음 우리 몸에서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그에 대한 수치가 되게 높게 뜨는 것으로 봐서 음식에 대한 직접적인 알러지 반응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 평소에 늘 먹지 않는 음식, 원래 그 검사의 가장 큰 좀 맹점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노출된 음식들일수록 그 기가 높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실제로 내가 늘 먹는 음식은 되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나는 진짜 이 과일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이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수치가 높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일단 나한테는 그 만성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상에서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음식은 앞으로도 쭉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보면요, 저는 견과류를 원래 되게 좀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견과류에 되게 높게 알러지 반응들이 나와서 저는 견과류를 또 좋아하지 않지만 그 핑계 삼아 사실 견과류를 먹지 않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면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걸 본인이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사 피부염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피해야 되겠죠. 술, 그러니까 뜨거운 차 이런 것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들이니까 이러한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발효 음식. 근데 우리나라 사실 발효 음식 하면 김치, 된장 이런 것들 사실 다 발효 음식이긴 한데 그런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제한하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음식 중에서 보면 상당히 더 심하게 발효된 음식들이 있죠. 홍어라든지 아니면 아주 신김치라든지 이런 발효가 좀 심하게 된 음식들은 조금 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밀가루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밀가루를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통밀 이런 건 괜찮습니다. 통밀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밀가루처럼 이렇게 가루를 빡 깨게 되면은 더 흡수도라든지 흡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밀가루를 조금만 먹어도요, 되게 속이 더부룩하고 막 되게 불편해지는 증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밀가루를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 되게 극한의 밀가루를 제한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섭취하지 않는 쪽으로 보통 저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밀가루 처음에 좀 끊을 때는 힘들었지만 끊고 난 뒤에 지금 몇 년간 밀가루를 거의 지금 먹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음식을 하나 정도 그다음에 천천히 제한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류가 진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음식을 잘 먹은 기간은 거의 일부입니다. 끝에 일부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은 이미 과거에 진화된 상태의 몸 상태가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상당히 다양한 음식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몸의 진화 상태는요, 이 상태보다 훨씬 그 이전 상태에 적응되어 있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맛없는 거, 그러니까 되게 좀 밋밋하고 심플하고, 자,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몸에서 적응하고 진화되어 왔던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가공이 된 음식보다는 그러한 음식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공 음식을 다 먹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건강한 음식이란 정말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사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모두 각자한테 음식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하나의 예시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있는지,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피부를 위해서 더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자외선은 바로 자외선 A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얼굴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잘 바르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션이나 크림에 살짝 섞어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같이 발라주셔도요, 실제로 산화 손상을 조금 더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란 김우석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지고 있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1년 중에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아지는 계절, 그게 바로 봄이죠. 그 중에 5월이 참 중요한데요. 이때 급격하게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외선이라고 하면 자외선 A, B, C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C는 거의 대부분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자외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더 많은 자외선은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외선은 자외선 A고요. 강한 자외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외선 B죠.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을 놀러 갔다든지 베드에 깜빡 잠들어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벌겋게 익어서 난리 나는 경우, 즉 우리가 일광 화상을 입는 거는 바로 자외선 B, 아주 강한 자외선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자외선은 바로 자외선 A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우리가 하루 종일 권장량의 4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분의 1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시간 자체가 4분의 1밖에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곱센치당 2mg 정도를 양을 바른다고 하면 얼굴 한 면적에서 손가락 한 단면 정도로 가득 채워서 발라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르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 번 평소에 쓰는 양을 바르고 반드시 한 번 더 덧발라줘라. 그래서 2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얼굴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잘 바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출되는 부위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요, 머리카락에 좀 이렇게 숱이 없으시는 분들이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두피에 많이 받다 보니까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서 두피에 되게 많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검버섯이 있죠. 자, 이런 색소성 병변이나 노화병변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들, 특히 머리를 미시는 분들 있죠. 특히 그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두피에도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피부암이 잘 생기는 부위를 보면요, 귓볼, 또 끝에가 잘 생기거든요. 반드시 귀에도 좀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또 귀를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귀가 오픈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선크림 바르실 때 반드시 귀 부분에도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꼭 하나 더 발라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목입니다. 우리가 이 목 부분을요, 생각보다 많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기 파여져 있는 옷들도 좀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되는 가슴 이쪽까지는 사실은 살짝은 덧발라 주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비해서 피부가 훨씬 얇고 자외선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목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있죠, 바로 손등입니다. 자, 이 손등 부분을 정말 잘 안 바르세요. 근데 왜냐하면 손에 뭘 바른다는 게 되게 번거롭고 끈적거리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특히 여름철, 겨울철 뿐만 아니고요, 이런 손등은 사계절 내내 노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손목까지는 반드시 좀 발라주시는 것을 습관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는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다 미처 차단되지 못한 자외선이 분명히 피부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피부 안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 반응으로 인한 손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항산화제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복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직접적으로 좀 바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항산화제 제품들이 좀 고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얼굴이며 목이며 이런 것들을 다 바르기가 힘들죠. 요즘에는 비타민C 파우더로 된 제형들이 있습니다. 로션이나 크림에 살짝 섞어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같이 발라주셔도요. 실제로 산화 손상을 조금 더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려해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PF는 자외선 B,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하는 그 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PA는 약한 자외선에 대한 차단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 A와 B의 모든 지수인데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가급적이면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 이상, SPF는 30 이상, 50 넘어가도 좋고요. PA는 PA3 플러스 또는 4 플러스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왜? 우리가 덧바르기 되게 힘들고 한 번에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효 시간을 좀 더 길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차라리 높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득되는 부분입니다. 화학적 차단제,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자외선을 흡수를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한 반면 아예 그냥 막을 쳐서 자외선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반사 또는 산란시켜주는 무기자차, 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어떤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데요. 피부가 건강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저는 민감해요. 잘 붉어져요. 트러블이 잘 생겨요.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기자차보다는 무조건 무기자차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유기자차에 있는 많은 화학 성분들이 피부를 엄청나게 더 많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림성도 좋고 정말 질감이 좋은 게 유기자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그 피부 건강에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술을, 레이저 시술을 받았을 때 얼굴에 상처가 나지 않는 레이저,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받았다거나 혈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거나 피부에 큰 상처 없이 그냥 보습 관리 정도만 잘 해주는 정도의 그런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로 사용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차단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 상처를 내는 레이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점을 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부에 흉터가 있어서 박피 하나 레이저를 해서 강하게 깎아냈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흉터가 심해서 흉터 레이저를 아주 강하게 써서 상처가 나서 좀 다운타임이 긴 시술을 했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비박피성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1917 툴륨이라든지 150 어뷸 플러스 같은 그러한 레이저들은 미세하게 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상처를 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처가 나 있는 그런 방법의 레이저는요, 당일이나 다음날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성분들 중에 상당히 대다수가 화학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이러한 성분들 때문에 그 상처가 더 문제가 되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처가 난 경우라고 하면 첫 이틀간은 기본적으로 보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3일째쯤 되면요, 전체적으로 미세한 딱지가 딱 앉아요. 그 미세한 딱지가 앉으면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아물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선크림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피부를 더 민감하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때 되게 많이 이 부분들을 잘 모르셔서 무조건 선크림만 잘 바르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시술을 하셨을 때 선크림을 바로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선크림 안 발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자, 하루 이틀 안 발라서 생기는 문제보다 만약에 그 선크림을 발라서
그 반응에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이나 여러 가지 민감한 반응들이 동시에 오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경우들을 종종 겪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무조건 레이저 치료하고 난 뒤에 선크림을 바로 발라야 된다. 이 생각은 바로 버리시고요. 관리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또 한 잊을만 할 때쯤 되신 것 같고 이제 또 한 번 더 그랬었지 라고 하는 리마인드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열심히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잘 발라주시고 피부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이 너무 강력해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새콤하게도 공격을 하게 되고요, DNA도 공격하게 되고요, 지질도 공격하게 되고요, 단백질도 공격하고 뇌와 관련된 질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요즘 미세먼지 지도 보면 전부 다 빨갛죠. 우리가 동남아를 간다고 하면 상당히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훨씬 더 이런 미세먼지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야외 노출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자, 1년 내내 우리가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죠. 자, 이 미세먼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긴 하는데요. 이미 많은 연구에서요, 피부에 대한 색소를 침착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색소의 병변들을 나쁘게 만들어준다거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되면서 피부의 노화를 급속도로 진행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또는 여드름과 같은 이런 병변들이 훨씬 더 나빠진다는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젤 원료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솔린하고 디젤, 우리 피디님 아세요? 차이? 가솔린과 디젤 끓는 점.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조금만 불이 있어도 상당히 불이 잘 붙지만요. 특히 불에 대한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불이 타는 자연 발화는 잘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죠. 디젤은 우리가 불을 좀 붙인다고 하더라도 불이 잘 안 붙는 성격이 좀 있어요. 대신에 자연 발화 온도는 가솔린에 비해서 한 200도 정도가 훨씬 낮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가솔린은 불을 살짝만 탁 붙여도 아까 쉽게 불이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폭발을 하고 남은 연소가 배출되는, 배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반면에 디젤은요, 이때 압축이 되는 이 힘을 이용을 해서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화 방식이 아니라 압축에 의한 폭발 방식을 사용을 해요. 압축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폭발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완전히 깔끔하게 모든 것들이 태워지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젤은요, 태우고 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황화합물이라든지 질소화합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뿐만이 아니고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불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유기화학 물질들이 특히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 중에 또 자외선 중에서도 UVA, 또 UVA 중에서도 가장 긴 UVA1이라고 하는 이 파장대가 이 pH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링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안 좋은 물질로 사실 만들게 돼요. 즉 그런 자외선 노출이 상당히 심하면서 대기 중에 상당히 많은 디젤 원료들이 있는 곳은 이런 물질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나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흡입을 하면서 폐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전신으로 돌아가고 이런 혈관들이 여러 가지 장기에 미치게 되면서 특히 방향족 같은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이런 지질에 대한 침투도가 되게 높아서 그래서 요즘에 뇌졸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여러 가지 뇌와 관련된 질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기 공기 중에 있는 상당히 다양한 물질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또
너무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좀 보고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되게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미량 원소들 중에서 금속 성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철, 구리와 같은 이런 금속인데요. 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몸에서도 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산화, 항산화 시스템을 역할을 해주는 물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이 철은 Fe 2+, 3+, 우리 몸에서는 이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를 하게 돼요. 2+와 3+는 소고기 등급이 아니고, 전자가 적냐 많냐, 플러스가 많다는 거는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하나 더 줄기 때문에 플러스가 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요, 우리는 팬톤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는 팬톤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은 우리 몸의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그 중에 이 산소가 전자라든지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아주 전자를 받음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강하고 불안정하지만 상당히 독성이 있는 물질로 바뀝니다. 바로 과산화 음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건 워낙 불안정해서 우리 몸에 있는 자체 항산화 시스템 SOD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H2O2로 바뀌어요. H2O2 바로 과산화수소수죠.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물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H2O2를 물로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철입니다. 자, 그래서 Fe2가 이 H2O2와 붙음으로 인해서 Fe3+로 되고, 바로 이 H2O2는 일시적으로 하이드록실 레디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되게 얌전한데, 우리 예전에 드라마 중에 여기 점 찍으면 되게 나쁜 장성이 나오는, 하여튼 점만 찍으면 아주 나빠지는 그분, OH에 그래서 그 점을 딱 찍어놓고 마이너스를 표기를 합니다. 아주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포막에도 공격을 하게 되고요, DNA도 공격하게 되고요, 지질도 공격하게 되고요, 단백질도 공격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입니다. 철이, 공기 중에 철이 상당히 많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산화 반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Fe2+가 Fe3+로 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가 훨씬 몸에서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의한 손상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 많아진 활성산소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겠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시스템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E, A, 폴리페놀 이런 다양한 활성산소를 잡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이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를 다시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자, 이게 나중에 고갈되고 나면 점점 어때요? 없애줘야 되는데 점점 없애주는 양들이 줄기 시작하니까 점점 쌓여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한 손상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손상도 역시 있지만,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금속, 특히 이런 철 성분 같은 금속들이 이런 산화 반응을 더욱더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하이드록실 형태의 활성산소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즉 뭐냐면, 당연히 자주 미세먼지가 강한 날은 들어와서 잘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먹는 비타민C, 그다음 먹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를 꼭 챙겨서 드시는 것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더 고용량을 챙겨서 드시는 거, 미세먼지가 좀 더 강하다 하면 노출 부분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을 비타민C, 비타민 E, 페롤산 또는 폴리페놀 같은 다양한 이런 항산화 성분들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자외선 중에서 UVA1, UVA 자외선 A가 방향적 물질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이게 더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바뀌고, 그게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선크림을 잘 발라주기만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부터 일단은 보호가 되는 것도 있죠. 2번 바르세요 이런 이야기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항산화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 반응들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이런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꼭 같이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휴양지를 가면 어떻게 보면 되게 조용하게 바다도 있고 공기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요즘 미세먼지 지도 보면 전부 다 빨갛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은 나라고, 심지어 우리가 동남아를 간다고 하면 오토바이 많고요, 먼지 많고요, 상당히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훨씬 더 이런 미세먼지의 강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피부의 노출 부분에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발라서 산화반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죠. 피부에 붙어 있는 방향족이 자외선을 딱 받음으로 해서 더 나쁜 방향족으로 바뀌어서 손상을 주는 것으로부터 자외선 차단제가 일단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외선 그 자체가 활성산소를 줄여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되게 어려웠지만 좋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